인간이 지구를 지배하고 최상위 포식자로 우뚝 서서 고도로 발전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놀라운 생산력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속도와 양을 증가시키는 위대한 발명과 시스템의 혁신에는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생산의 3요소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요소에 동의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지구라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설령 그게 가상 공간이고 AI더라도 이를 돌릴 전기 생산, 인터넷망,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세팅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즉 토지가 필요하죠. 이처럼 땅은 물리적 세계의 근간이자 모든 생산의 기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노동은 어떨까요? 산업화 시대의 육체 노동이든 정보화 시대 이후의 지식 노동이든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모든 생산 활동은 다 노동입니다. 그러니 노동 역시 아직도 생산의 핵심 요소가 맞는 거죠. 그럼 자본은 어떨까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본은 생산을 떠나 생존의 핵심 요소니까요. 당연히 생산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 그러면 지구라는 행성에 살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사회 안에서 생산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개인, 가족, 국가에게 이 생산의 3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혁신을 일으키느냐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요소를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비유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자본을 혁신하고 테슬라가 어떻게 노동의 혁명을 가지고 오고 국제도시의 핵심 입지가 어떻게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주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잉? 뭔 소린가 싶죠? 그러면서 은근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쭉 설명드려 볼게요. 어차피 논문 쓰는 거 아니고 학술지 내용 아니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들어봐 주십시오. 우선 토지는 개념이 쉽죠? 토지는 땅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 리얼 월드에서의 땅은 주거의 공간이자 업무, 휴식, 여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기본 중의 기본 요소입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땅의 가치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가치 있는 희소한 땅이죠. 오랫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와 전통이 누적되어 오거나 국가 주도의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발전된 세계적인 도시들의 핵심 입지의 땅은 그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많은 대기 수요가 존재하며 끊임없이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부의 베이스 캠프이며 커뮤니티 입장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 그 자산의 규모에 맞춰서 더 좋고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고소득 직장들이 많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이 편리하고 숲, 강, 산과 같은 영구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곳, 거기에 맹모 삼천지교 같은 교육환경, 고령화될수록 꼭 필요한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입지의 땅은 인간의 삶과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산 요소인 노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롬모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화폐의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시간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최소 8시간은 근무해야 하는 직장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죠. 그걸 어떤 요소들로 레버리지 하느냐가 생산성 향상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한때는 기계였고 정보였고 이제는 데이터로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의 노동 생산성을 급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로 시작된 AI의 생산성 혁명은 인류의 모든 노동활동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리서치나 보고서 작성의 시간 단축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퀄리티로 점점 발전하는 영상, 음향, 문학, 코딩, 분석 등의 전방위적인 창작 활동에서도 엄청난 생산성 폭발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노동 생산성의 혁명의 끝판왕은 어디서 나올까요? 인간이 살아가며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절대 안 할 수 없는 것, 이걸 안 한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그것, 바로 움직임, 움직인다, 이동한다는 것, 이겁니다. 어딘가로 이동하고 이동시키고 이동을 요청하는 모든 과정엔 모빌리티가 등장하죠. 자동차, 버스, 택시, 지하철, 퀵서비스, 배달, 퀵보드, 비행기, 기차, 우주선 등 현존하는 수많은 모빌리티와 앞으로 등장할 다양한 로봇들은 모두 모빌리티에 특화되어 있는 AI를 탑재하고 생성형 AI들이 그랬듯이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노동활동들의 혁명을 만들어낼 겁니다. 즉, 생산의 두 번째 요소인 노동의 혁명은 AI로 인해 현재 폭발하는 중이고
오픈 AI를 비롯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IT 공룡들이 각축하는 생성형 AI 분야와 함께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브 GPT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챗 GPT가 우리 삶에 훅 하고 들어왔던 것처럼 그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챗 GPT만 얘기하고 모든 회사에서 AI 활용하라고 난리가 난 것처럼 우리들은 또 한 번 자율주행 AI와 인간형 로보틱스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질 제품과 서비스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자, 그럼 생산의 3요소 중 마지막 하나인 자본은 어떨까요? 자본, 쉽게 말해 화폐 자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발행되며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화정책을 진행하는 현재의 법정화폐 시스템이 유지되는 동안은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인해 자본의 혁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과거 화폐의 지위를 누렸던 은을 넘어섰고 점점 금의 시총을 향해 가고 있죠. 이처럼 세상은 어떤 돈을 갖고 있어야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인, 기업, 국가는 모두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계적인 도시에 모두가 원하는 입지의 희소한 땅의 지분을 보유해서 문명의 발전과 주변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미래 도시로 향해 가는 토지를 확보하는 것. AI 혁명을 통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대변력을 이끌며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하던 수많은 일들을 대체하는 움직이는 AI 로봇,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을 그 누구도 쉽게 빼앗을 수 없고 인간의 인위적인 판단으로 총 발행량과 통화 공급 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진정한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집해가면서 자신이 가진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속 꾸준히 증가시켜가는 것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장기 투자자의 자세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했고 이 자산들이 만들 위대한 미래의 모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향해 가는 장기 투자의 긴 시간 동안 그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내몰리지 않고 끝까지 생존하며 자신과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리고 더디고 멍청해 보이지만 늘 그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주 조금씩 문명의 발전에 맞춰서 땅 위에 올라가는 건물들과 그곳에 살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생산의 기본 요소가 되어주는 땅. 이런 땅의 기본 속성에 맞춰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고 싶고 그 땅 위에 더 좋은 상업시설과 주거시설과 편의시설들을 만들고 싶은 그런 희소한 땅이 만드는 생산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의 효과처럼 크게 불어날 겁니다. 또한 AI가 만드는 노동 생산성의 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생산성의 폭발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내던 모든 일들을 특이점을 넘어선 AI가 대신하며 인간이 10년이 걸려야 할 수 있었던 일을 100년이 누적되어야 만들 수 있었던 R&D 성과들을 우리 앞에 선보이게 될 테니까요. 인간이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노조 없이 돌아가는 공장, 스스로 사업체를 갖고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와 택시, 직접 운전하는 게 고된 육체 노동이었다는 걸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줄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의 등장, 로봇 청소기 하나에도 즐거워하던 시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가 하던 모든 가사노동을 인간이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웃을 날을 만들어줄 가사 로봇의 등장. 이 모든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물리세계에 존재하는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으고 분석해 나가는 기업. 저는 이 기업이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기차 판매량이 빠진다며 눈앞에 한 푼 두 푼의 현안이 되고 숫자 노름에 빠져 있을 때 왜 테슬라라는 기업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FSD 버전에 베타라는 딱지를 떼고 드디어 모든 미국 내 유저들에게 FSD를 한 달간 무료로 풀었는가?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올리고 있는 FSD의 영상에 인간처럼 행동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을 보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현재의 테슬라가 그리는 전체 로드맵에 그저 빙산의 일각만을 이 세상에 노출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FSD의 완성이 만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자율주행화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모빌리티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노동의 혁신, 생산성의 폭발을 언젠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위대한 기업들과 좀비 기업들을 분별하고 돈이라는 자본이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위정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기업과 개인, 더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성과를 창출하는 곳으로 더 많은 자본들이 자연스럽게 몰리며 건전한 자본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진보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혁신에는 그에 걸맞는 사운드머니, 건전화폐인 비트코인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머니 프린팅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법정화폐의 문제점을 한번 인식한 사람들은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동인에 의해서 건전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산을 찾게 되고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움직임이 지속되면 더 이상 법정화폐 체제하에서 무분별하게 살포되며 만들어지던 신용 팽창이 줄어들며 효율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자본이 전달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생산성의 향상은 이 건전화폐를 통해 극대화되겠죠.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가지고 올 자본의 혁신, 화폐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학에서 듣고 배웠던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한 개념을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서울부동산과 연결해서 재미있게 설명드려봤습니다. 투자의 세계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투자가 무엇이고 왜 그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각자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어느 순간 흔들리며 사팔사팔하고 뇌동매매하지 않고 장기간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자산들의 의미와 가능성과 기대들을 설명드렸으니까요. 각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요. 아시겠죠?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은 왜 계속 비트코인을 살까요? 왜 돈도 안 되는 노드를 직접 돌리면서 번역도 하고 영상도 만들면서 열성일까요?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왜 앞으로도 테슬라만 계속 탄다고 할까요? 일론 때문에 화났다면서도 왜 테슬라 오너들은 테슬라 제품과 서비스에 푹 빠질까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갈 수만 있으면 강남에 입성하려고 하고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부동산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산이든 비트코인처럼 현재 소수의 사람들만 믿는 자산이든 그 자산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날까요? 2013년 부동산은 끝났다면서 올드한 자산이라고 절대 안 산다던 젊은 세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부동산 매입에 집중하며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2018년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사람들이 지금은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바뀌고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월가의 인사들이 자신의 바뀐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우린 그 현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가 아닌 대중의 시선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투자의 기회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서울부동산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비트코인과 테슬라 그리고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며 스스로 BTS 투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가지 자산에 다 투자하는 이유는 과거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양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자산,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자산, 비상간 자산 간의 조합 등의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표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바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바퀴를 다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충분히 훌륭한 무언가를 자신이 또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려고 애쓰며 시간과 돈을 쓰지 말라는 표현인데요. 비트코인과 서울부동산, 테슬라가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인터넷처럼 누군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나온 지 15년 차가 되면서 온갖 내외부의 공격과 사건 사고의 가격은 요동쳐도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완벽히 탈중앙화된 자산임을 스스로 입증했죠. 즉 자신이 바퀴임을 증명했으니 이제 남은 건 다양한 용도에 맞춰 바퀴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다시 새로운 바퀴를 만들려는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신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면서 자기도 만들 수 있다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재단과 자산과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완벽한 탈중앙화라는 크립토 네트워크의 바퀴의 원형이 만들어진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바퀴가 확장되며 만들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며 비트코인 인프라 구축에 자신의 자본을 넣는 것이 가장 쉽고 현명한 투자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서울이 갖는 위상과 인프라, 인적, 물질적 자원과 자본을 옮길 수 있나요? 이거 누가 강제시킬 수도 없고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며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핵심은 서울이라는 땅에 모두 집중되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율화된 도시와 땅이라는 바퀴가 완성되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투자자라면 단기적으로나 징검다리의 형태로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의 핵심 전략으로는 당연히 바퀴의 중심축인 서울부동산으로 이동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신의 부와 자산을 지키며 불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이 바퀴 이론은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테슬라에 의해 바퀴가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구글의 웨이모를 비롯한 수많은 업체들이 오랜 기간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 싸제 GPU 달고 라이다 붙이고 한정된 도로를 돌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모든 방식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을 때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한 AI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 설계한 자율주행의 인공신경망 처리 슈퍼컴퓨터 도조와 이를 위한 전용 반도체 D1 칩을 개발하고 베타 버전을 공개해 오너들로부터 실제 도로주행 데이터를 받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며 출시 지역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는 영역의 바퀴가 완성되자 다른 업체들은 똑같은 바퀴를 자기들도 만들 수 있다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의미 없다고 하는 건 그 회사들에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이미 테슬라가 만든 바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대세를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자율주행이라는 기술과 제품의 발전에도 전혀 새로울 게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듯이 비트코인, 서울부동산, 테슬라는 이미 각 분야의 바퀴를 만들어 대체할 수 없는 위치와 이점을 갖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유저와 팬덤, 자본을 흡수하며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 투자 수익률은 이 자산들보다 좋은 주변 대체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기념비적인 입지를 갖추고 구축해서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가고 있는 자산들이라면 장기적 투자자 관점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바퀴가 완성됐으니 그거 하나 포폴에 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바퀴도 포폴에 하나 더 달고 서울부동산이라는 바퀴까지 포폴에 장착하면 2030년, 2040년 쭉쭉 달려도 전혀 걱정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고 장착할 수 있는 바퀴들만 달고 열심히 달리는 게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오리지널 바퀴 흉내내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나 하나씩은 필요한 필수제이면서 큰 금액을 낮은 변동성으로 운영하며 인플레이션만큼 상승시킬 수 있는 자산 증식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렇기에 월가의 전설인 피터 린치 역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부동산부터 사라고 말했죠. 부동산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며 한번 보유하면 오랫동안 보유가 가능한 상품이기에 지금같이 공포 뉴스가 쏟아지는 시기에도 순간적인 내동매매를 저지를 리스크를 없애줍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워낙 덩치가 큰 자산이기에 현금화가 쉽지 않고 원화 베이스의 자산이라서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며 각국의 환율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늘 원화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가고 국가의 외환 보유액은 급격히 줄어드니 자신의 많은 자산이 원화인 부동산만 보유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의 운명과 자신의 자산을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하지만 글로벌 시대의 전 세계의 어느 자산이든 자신이 원하면 뭐든 투자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만 투자하겠다라는 마인드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그렇기에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면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같은 국제정세의 위기 구간에 주식이 내려가도 환율로 수익이 커버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온 것처럼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은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음해관계에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통계적으로 두 자산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자산이 내릴 때 다른 자산이 오르거나 버텨주며 자신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투자에 있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한국자산과 미국 주식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자산과 금융자산의 조합이면서 다른 종류의 통화로 구성되었으며 비상관성 역시 음의 값을 갖고 있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경기 상황이나 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의 조합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만 있으면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는 충분할까요? 물론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만약 조금 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상관관계를 낮추면서 자산의 상승률을 높이고 싶다면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조금 내려놓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을 함께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드렸던 바로 그 이유, 자산 간 비상관성 때문입니다. 2020년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은 주식, 부동산, 금, 오일, 채권 등 대부분의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미국 주식 시장과의 동조화 현상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자산 간 상관관계를 평가할 때는 특정 기간에 국한된 판단보다는 장기 시계열로 놓고 그 유사성을 판단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간의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비트코인만이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금, 미국 부동산, 오일, 이머징 마켓 통화 등의 대부분의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유일한 자산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한국 부동산과 미국 주식을 담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아주 조금만 담더라도 다른 자산들과의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비트코인의 비상관성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부터 애플 장기 투자, 닷컴 버블 이후부터 아마존 장기 투자, 2010년 비트코인이 1달러 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장기 투자, 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그 중에서도 부동산, 비트코인, 채권, 금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종목을 고르고 그 주식 하나만 매수합니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이 급격히 오르기 직전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 하나의 종목을 선정하게 됐던 과정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일단 부정하고 보는 사람, 늘 단기로 먹고 빠질 생각만 하는 사람, 짤짤이해서 용돈 벌 생각만 하는 사람, 모든 건 결과론이라는 사람, 개미는 뭘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영상 끄시기 바랍니다. 다 끄셨죠? 자, 그럼 이런 분들 다 털어낸 상태에서 이번 영상 파도 소리 듣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에 투자하는 BTS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각 자산마다 속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투자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 전 세계 수많은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최고라는 건 어떤 투자를 할 때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오래 투자하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장기 투자라고 하면 보통 기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1년에서 3년은 단기, 5년 정도가 중기, 7에서 10년 정도가 돼야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유는 금융시장의 사이클이 참 희한하게도 보통 10년 정도로 움직입니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글로벌 팬데믹, 그쵸? 그럼 내가 만약 단기 투자를 1년에서 3년 정도 하는데 10년 사이클에 안 좋은 타이밍이 시작했다면 그럼 3년을 투자하고도 손해나 본전일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중기로 투자했다면 전체 기간 중 절반의 시간을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수익 구간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10년을 투자했다면 그럼 그 어떤 시점에 걸렸더라도 긴 하락과 높은 상승 구간을 모두 다 경험했을 테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DCA, 즉 적립식 매수를 해왔다면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최소 7에서 10년은 시장에 참여하신다는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10년을 들고 있더라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아닌 걸 갖고 있었다면
그 투자는 망한 거였겠죠?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려고 했더니 계좌가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주식을 찾는가? 이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핵심일 텐데요. 여기서 저는 저만의 기준을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그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계 최고의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든 산업 내 1위 기업이든 무조건 1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 결정권을 갖고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와도 디플레이션이 와도 그 기업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가격 상승 요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의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다면 그 주식시장에서 그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 부동산도 아닌데 우리가 실거주할 것도 아니고 직원으로 입사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한국 기업에만 투자하려고 하십니까? 한국 기업이라고 더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잘 아신다고요? 진짜요? 아닐 텐데요. 한국에는 완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보다 중간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B2B 기업들이 훨씬 많죠.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 내용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기업 고르는 방법 두 번째, B2C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즉, 부품을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가격 전가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기업은 제품 생산의 원가가 상승합니다. 서비스 기업이더라도 결국 시간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타격을 봅니다. 그럼 이때 세계 1등 기업은 높아진 원가를 충성스러운 고객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을 높여도 충분한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 파워와 충성 고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B2B 기업은 다릅니다. 이들은 완제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쉽게 가격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B2B 기업들은 늘 마진이 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B2B 기업들은 그 기업의 판매 추이와 실적, R&D 상황들을 전적으로 애널리스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길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기술에 대해 들어도 잘 모르고 실적 추정치도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렇다면 그런가 보다, 아니라면 아닌가 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B2C 기업은 다르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니까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 심지어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타사 대비 장단점도 알아서 파악이 되고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증가 추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정보가 발달돼서 제품의 출하량과 선정량, 앱 다운로드 개수, 서비스 사용자 수의 증감 추이 등을 통해 B2C 기업들의 실적을 굉장히 투명하게 예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널리스트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보가 없어도 직접 그 기업의 가치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조건 1위 기업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 B2C 기업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찾는 세 번째 조건, 바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 있는 기업이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회사들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확 줄어듭니다. 근데 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의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크게 실적, 그리고 시장 전반의 유동성,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기업 본연의 특성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기업의 실적이라는 부분은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실적이 잘 나오고 경기가 위축되면 실적이 자연스럽게 꺾인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경기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나마 앞서 설명드렸던 각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은 가격 전가력이 있고 충성 고객들로 인해 기본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B2C 기업이나 B2B 기업보다야 상황이 낫겠지만,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 침체 구간에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간다던가 매출이 확 줄어드는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의 회사는 얘기가 다릅니다.
시장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해서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로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단계라면 경기 침체가 오든 인플레이션이 오든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제로에서 올라가는 사용자 증가가 산업군 자체의 성장에 맞춰 함께 오른다는 거죠. 이미 다 성장이 끝난 산업에서는 더 이상 확장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각 기업들끼리 서로 시장을 뺏어먹는 싸움이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이기 이전에 일단 서로 영역을 넓혀가는 단계이고 그 와중에서 세계 1위 기업이라면 당연히 그 산업의 성장을 리딩하면서 경기와 상관없이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산업군이란 기술만 존재하는 산업, 청사지만 가득한 산업이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대량 양산이 가능한 산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쭉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군에 있는 전 세계 1위 기업의 주식. 저는 이 주식이 좋은 주식,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쭉 설명을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하나의 기업이 떠올랐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의 주식은 그 기업 하나만 딱 담았고 앞으로도 2030년까지 그 기업에만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부동산과 비트코인으로 채워야 되니까요. 암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기업이 무엇이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기업에 장기 투자하실 경우 여러분의 투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영상에서는 의도적으로 보다 세밀한 기업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굵직한 개념들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특정 기업으로 몰아간다는 인상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체크해 가다 보시면 사실 그 기업밖에 없긴 해요. 암튼 전 최대한 담백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 빠진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좋은 주식을 찾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시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